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칙설 시작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 총장의 행보에 검수완박 정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곳곳이 지뢰받친 정치권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소통 TF 장해찬 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15일에 국회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끝까지 검수완박 막겠다라는 뜻을 좀 강하게 피력을 했었는데 그보다 이틀이 지난 17일에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표 뭐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김호수 총장이 참 좀 딱하긴 해요. 지금 현재 뭐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네네. 김호수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 청문회 시절에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갑자기 새로운 정부가 그러니까 검찰 출신의 대통령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장을 바꿔요.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렇죠. 그러게 이제 입장을 바꾸면서 일단은 본인이 이제 검찰의 이제 총 책임자로서 뭐 박강원 법사위원장도 만나고 네. 뭐 박병석 의장도 만나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특별하게 어떤 큰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특히나 또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했지만 네. 결국에는 성사가 안 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읽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김호수 총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본인이 말하자면 검찰의 총수로서 검찰 개혁에 그동안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한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으면 본인이 정말 검찰 개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해놓고 좀 이렇게 본인의 자리를 떠났다면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외적인 환경 변화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지금 네. 후보자 임명이 되면서 본인보다 기수가 이제 7기수 아래죠. 김호수 총장이 20기고 한동훈 후보자가 27기니까요. 27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 만에 하나 이제 검찰개혁법이 통과가 됐을 때 네. 수사권이 분리가 되면 완전히 분리가 되면 그런 말하자면 총장으로서의 오명을 쓰기 싫은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사퇴를 던졌을 것 같은데 제가 김호수 총장한테 좀 저는 그렇습니다.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예. 정말로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면 이때는 그냥 사퇴서를 던지는 것보다 이거는 좀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예를 들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말하자면 제2의 조국이라고 하면서 그런 아빠 찬스. 네. 그래서 뭐 의혹들. 입학과 병역에 대한 의혹들이 있을 때 예전처럼 조국 전 장관의 검찰이 들이댔던 잣대처럼 정말 강력하게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말하자면 어떤 수사를 착수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아 검찰이 제대로 이렇게 수사를 합니다라는 국민적 여론을 이끌어내는 게 훨씬 더 영리한 처신일 텐데 좀 그 직을 던졌다는 부분에서 좀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해찬 단장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15일에 김호수 총장이 국회 갔을 때는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나부터 탄핵해라라고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불과 이틀 만에 이렇게 입장이 좀 완전히 다
뒤바뀌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이 국회 법사위 출석 막상 하려니 부담스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법사위 듭니다. 출석이. 사실상 본인이 법사위에 출석하는 거 민주당에서도 합의를 한 상황인데 여기 와서 그러면 검수완박이 안 되는 이유,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피해를 끼치는지 설명하고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게 검찰총장으로서의 임무죠. 저는 김호수 총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강단이 없는 반쪽짜리 투쟁이었다는 비판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 계속 이어가서 청와대에 부담을 전가했어야 하는 게 맞고요. 법사위에 나와서도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들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과거에 국정감사나 이 청문회 보면요. 민주당 의원들 많은 게 민주당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이 계곡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검수완박이 된 상태였으면 제대로 수사 못하고 이 살인 사건이 묻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김호수 총장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국회 찾아가고 면담 요청하는 것과 달리 정말 생중계되는 카메라 수십 대 앞에서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어떻게 보면 김호수 총장을 지금 저 자리에 있게 해준 그런 정치인들과 토론하는 게 김호수 총장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적인 국면에서 여론전을 할 수 있는데 사퇴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저는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김호수 총장의 사퇴로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전국 평검사 회의나 고검장 회의 등 다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고검장 회의에서 서울 고검장인 이성윤 검사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 이상으로 이 정권의 총애를 받았던 친정권 검사로 불려졌던 이성윤 고검장이 어떤 입장을 낼지 이런 것도 향후에 이 검찰 개악 검수완박 국면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습니다만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본인의 역할과 책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 김호수 총장의 사태에 별로 연연하거나 신경을 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성을 잃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들이 단 한 명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에 사퇴했다는 점, 그리고 중도 사퇴하면서 대부분 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에 실무적으로 반대했다는 점. 지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을 포함해서 참여연대나 민변 같은 소위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검수완박의 피해가 너무 클 수 있다, 시기상조다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 등을 네. 고려해 본다면 이게 국민을 위한 소위 말하는 개혁안이 아니라 정치 논리에 입각한 개악임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수미 평론가님 네. 어떠세요? 지금 사실 국회도 갔었고 박광원 법무위원장도 만나고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만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신청을 했는데 불발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던 것이 역시 부담이 됐다, 아니면 현실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걸까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 이것이 이제 거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김호수 총장이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시간 또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사실 여당에서 추진해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은 좀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전에 대통령이라든지 이쪽에서 움직여서 여당의 당론을 철회하려고 한다면 네. 조금 더 일찍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사표를 던진 것이 좀 빨라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김호수 총장이 사표를 내는 거에 이 시기라든지 전략,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사표를 내는 것 자체는 그리 이례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검찰총장이든 간에 본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수사권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경찰 비위에 대한 것만 남겨놓고 다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용인했던 혹은 그냥 좌시했던 총장,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는 것, 이런 것들은 누가 총장이 되든 간에 피하고 원하지 않았을 싶은 것이다.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김호수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도 당시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이르다라는 그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이것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된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민주당 외에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찬성하는 세력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검찰총장으로서는 이제 사퇴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뭐 시기나 전략에 네.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서는 이견에
여지가 있겠지만 네네. 예,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그런 길로 걸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해진 수순이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 국회 다수파가 검수완박을 추진하기로 한 이상 검찰총장이 취할 수 있는 별로 없죠, 태도가 할 게. 이거 말고는 뭐 다른 게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좀 뼈아픈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기간에 임명한 검찰총장이 3명입니다. 네네. 문무일, 윤석열, 김호수 3명인데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임기를 마치고 사퇴를 하긴 했지만 마지막에도 그 퇴임식에서 옷을 이렇게 벗어 보이면서 뭐 바람이 이 옷을 누가 흔드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맞아요.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총장인 윤석열 총장은 차기 대통령이 되어버렸고 김호수 총장은 이렇게 사표를 제출해버렸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민주당에게는 뼈아픈 문재인 정부에게는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영주 대표님, 네. 그 사실 지금 민주당 일단은 법안은 발의를 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진을 할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뭐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 여론들이 좀 있어요. 뭐 국민의힘의 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의당도 여영국 대표가 관련해서 발언은 반대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반대를 하는 상황 속에서 뭐 필리버스터나 이런 것들을 장치적으로 막으려면 아무래도 좀 정의당이나 다른 쪽에 좀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말씀드리면 이제 반대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좀 시기상 조급한 게 아니냐. 급하다. 예, 급하게 가냐. 그러니까 전체 방향은 동의한다라는 게 맞죠. 시민단체나 정의당도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왜 성급하게 서두르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지난 5년간 이 검찰 개혁을 조금 더 순차적으로 1차 공정수사권 이후에 2차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로 옮기는 이런 부분들이 다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진하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닥쳐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면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걸었던 겁니다. 국민과 약속이죠.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서두를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이제 그렇습니다. 윤석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검찰 개혁에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검찰 개혁에 동의했던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정부가 오면서 바뀌었어요. 네. 원래는 수사 기소권 분리를 동의했죠. 아주 네. 바람직하다. 그래서 경찰로 수사권을 전체 옮기자 했던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윤석열 새로운 정부가 오면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 수사 기소권 분리하자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새로운 정부가 오니까 이거 안 해주겠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조급해 보이지만 할 수밖에 없다는 당론을 모아서 만장일치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새로운 정부가 이 검찰 개혁,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2018년, 19년, 20년도에 수사 기소권 분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자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직접 수사도 차츰차츰 없애야 된다라고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얘기를 했던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제대로 약속 말 뱉은 거를 지켜만 주시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새로운 정부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법안을 제출하면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국민들한테 해주신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새로운 정부는 지금 다시 검찰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법 시스템 자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부터가 전체적으로 검찰 개혁을 다시 70년 전으로 돌려놓고 싶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거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예, 어떻게든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는 이걸 공포할 계획이신 거죠? 그런 게 이제 계획이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의 속내가요. 새로운 정부에서 검찰개혁 해달라는 약속을 바라는 게 속내가 아니라요. 새로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과거 어떤 잘못이든 또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된 어떤 잘못이든 수사하지 말아달라는 약속을 요구하는 거죠. 칼날을 겨누지 마라. 그 이유가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예. 말하는 검수완박법 새 측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요. 네. 우리가 소급 적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나 진행 중인 어떤 안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그 이후 법안이 통과된 시점부터 이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검찰과 관련된 법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통과되는 거의 모든 법안, 99.9% 가까운 법안이 그런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검수완박을 보게 되면요.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안건까지 네.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경찰에 넘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장동 사건, 이상직 의원 연루되어 있는 이스타 사건, 월성 원정 경제성 조작,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산업부 블랙리스트 대법관 재판 거래 등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이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들까지는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새로 발생하는 법안 통과 이후의 사건부터 검수완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안의 세칙을 보면 통과되는 즉시 이 사건들 검찰이 수사 못합니다. 손 떼야 됩니다. 이게 경찰로 넘어가면 경찰이 이만한 권력형 수사를 제대로 해본 전례가 없기 때문에 수사 제대로 할지도 걱정스럽지만 시간이 또 질질 끌리게 되는 거잖아요. 검찰이 수사했던 자료들 이관하니 많이 하면서 그 시간 동안 이 거악들은 권력형 비리에 연계된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할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가 옳은 방향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뭐 금융범죄수사청이나 마약수사청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여야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그런데 왜 하던 수사 법안 통과되자마자 중단되는 세칙을 교묘하게 끼워 넣은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민주당 측으로부터 듣지 못해서요. 제가 진짜 변명해 궁금합니다. 제가 변명해 드릴게요. 여쭤보죠. 부대변인 계시니까. 변명이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법안에서 보통 이게 세칙이 아니라 부칙이라고 하죠. 부칙을 이제 달아요. 뭐 3개월 이후에 이거는 시행한다. 네네. 그다음에 부칙 2번일 거예요. 아마 검찰에 있는 지금 현재 수사를 전부 넘긴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 기소권 분리를 할 때는요. 수사 자체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이 어떻게 돼 있냐면 6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도 하고 있고 네. 경찰도 하고 있어요. 검찰한테 우선 수사권을 줬죠. 그러니까 먼저 검찰이 하겠다면 경찰은 안 해요. 근데 6대 범죄 수사라는 것은 대부분 고위공직자들이나 좀 권력형, 그다음에 금융도 뭐 3억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규모가 있는 것들. 규모가 있는 것들을 하지 서민 경제의 이 고발 사건이나 범죄들은 경찰이 97%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6대 범죄를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존의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같이 해왔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이 오해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부칙 조항 자체는요. 법사위에 들어가면 부칙 조항은 저기 소위에서 여야 간에 만나서 토론을 해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장평란 얘기한 대로 이거는 좀 이런 우려가 있다,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고치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수사들은 검찰에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수사에 대해서는 다 넘기는 걸로 하자. 이건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부칙이 통과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지금 현재 이제 말씀이시죠? 법사위가 지금 이제 열리죠. 열리면은 일단은 전체 의결을 올리고 법안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위가 열려요. 법안 소위가 법사위 내에서. 그러면 그렇죠. 법사위 내에서 국민의힘 있고 우리 민주당 있고 해서 거기서 부칙 조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저희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논의를 해보자. 논의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절충안을 내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통과가 된 게 아닌데 우려는 뭐 충분히 이해하나 네네. 이게 통과된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장혜찬 그런 단장님 말씀입니다. 말씀도 좀 들어보도록 예, 예. 할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애초에 왜 이걸 넣었냐는 거죠.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영주 부대변인 같은 분이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으로 있으면 제가 걱정 별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자기 생각이 어떨지 몰라도 강경파들에게 밀려서 후퇴하면 안 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법안의 통과 시점을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4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시켜야 5월 3일에 있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 공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적으로 법사위의 안건 소위나 법안 소위에서 이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소위를 열어주고 회의를 진행할까요?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스케줄대로 4월 마지막 주에 이게 본회의 표결되려면요. 법사위 하루 만에 그냥 다 통과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실무적인 조치를 민주당은 이미 해놓았습니다. 바로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시킨 것이죠. 그것부터가 이 안건 소위가 열릴 때 사실은 3대3으로 여야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무소속 한 명을 사실상 민주당 출신이고 지금도 민주당과 정치를 함께하는 분이죠. 그분을 야당 몫으로 넣어서 하루도 안 되어서 안건 소위를 무산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략인 거잖아요. 이렇게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시켜 놓았는데 이 서영주 수석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정상적인 안건 소위나 법안 소위 논의가 하루 이틀 진행될까요? 하루도 안 가서 법사위에서 이거 통과시켜 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의도로 지금 하고 있는 수사마저도 못하게 하는 것을 부칙으로 넣었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안을. 지금 뭐 두 분의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일단 부칙에 원래 이제 경과 조치라고 하죠.
부칙을 통해서 써놓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던 것들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에서 정권 수사를 경찰로 일부러 옮기려고 하는 뜻이 없었다면 부칙을 통해서 그 전에 하던 검찰 수사, 이 법의 시행 전에 하던 검찰 수사는 이 네. 법에 의한 것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넣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부칙 조항을 통해서 이 부칙이 이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좀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또 있다고 보는데 이 검수완박 법안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우리가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검수완박 법안에 보면 사법경찰관이 신청을 해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상황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그나마 수사권이 남아있는,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분야가 경찰 비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검찰이 경찰의 비위를 수사해야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사법경찰이. 근데 사법경찰이 해야 된다 그러면 경찰한테 이거를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거는 과연 조율이 덜 돼서 실수로 나온 조항인 것인지 아니면 황운하 의원 등이 경찰의 수건 사업 이건 뭐 전체 경찰도 아니고 일부 경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네. 끼워 넣기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수준의 법안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그 대원칙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겠지만 네네. 이 법안 세부적인 내용에 따른 어떤 독소 조항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이제 상임위 거치면서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내각 구성에 있어서 각종 의혹과 논란이 퍼져 나오는 데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일단 각종 의혹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회견 직접 열고 뭐 네. 각종 뭐 딸과 아들의 편입 문제 또 아들의 뭐 병역 판정 각종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해명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교육부에다가 조사를 해달라 요청까지도 하고 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은 상황인 거는 같아요. 현재까지 나온 의혹만 보면요. 네. 뭐 아빠 찬스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말하자면 딸과 아들이 아빠가 다니던 병원에서 뭐 근무한 경력으로 말하자면 지방 국립대 의대에 편입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지금 이 땅의 청년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하는지 일단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윤석열 새로운 정부에서 요구하는 과거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뭐가 다른가 이렇게 하자 그분을 이렇게 말하자면 제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리하지 않으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 정권 교체를 왜 했습니까? 아니 그쪽 주장으로 따지면 그리고 정호영 그 후보자요. 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부 조사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부 조사로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검찰 수사 대상 정도는 돼야지요. 말하자면 부당한 행위가 교육부에서 조사해서 나옵니까? 행정기관이에요. 수사를 해서 나오는 거죠. 조국 전 장관도 따지고 보면 검찰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해서 부당한 행위가 나왔죠. 겉으로 보기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런 잣대를 들 것 같으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똑같이 2019년 8월로 돌아갑시다. 그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국민적으로 큰 공익적 사안이다. 그리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에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청문을 하기도 전에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게 바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했던 공정의 잣대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왜 같은 잣대를 대된다. 그렇죠. 근데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40년 친구라고 해서 부당한 행위가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까 일단 청문회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큰 채찍질을 맞을 수 있다.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윤석열 당선인의 반응은 이제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게 이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측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장희찬 단장님 어떠세요? 이 지금 뭐 의혹에 대해서 해명은 하긴 했는데 잡음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쭉 봤는데요.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기는 무리입니다. 뭐 그런 불법 여부라던가 표창장이나 허위 스펙을 위조했다 이런 네. 것들은 정황으로도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그러나 국민적 의혹이나 국민적 불신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다라는 네네. 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되는 측면이고 그렇다면 어제 기자회견 이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조치들이 정호영 후보자 측에서 필요할 것 같다. 물론 뭐 교육부의 감사라던가 신검을 다시 받겠다 하는 것도 나름의 결단을 한 것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해명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인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나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어떠한 또 결정이라도 살신성인의 자세로 내려야만 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의 국민 여론 기자회견으로 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죠. 이 부분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어떤 해명을 더할 것인지 어떤 자세로 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든 또는 또 다른 결단을 준비하든 그러한 스케줄을 밟아갈 것인지는 정호영 후보자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 눈높이 앞에서 불법이다 아니다 보다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자식들을 의대에 보내고 싶고 법대에 보내고 싶고 의사 만들고 싶고 변호사 만들고 싶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못 주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내가 의사나 변호사, 교수가 아니어서.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서영주 수석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법대 가고 싶고 로스쿨 가고 싶고 의전원 가고 싶죠. 이게 본질적으로 저는 의전원과 로스쿨 제도의 문제라고도 봅니다만 어쨌거나 그럴 때 내가 조금만 더 도움받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그 진학의 꿈을 접어야 되는 청년들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 심정을 공감하는 게 저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뭐 교육부 감사나 이 신검 다시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것만으로 가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제가 장담하기 힘듭니다. 그러게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해명을 한다고는 했는데 여전히 잡음은 계속되고 있고 의혹은 뭐 속 시원하게 풀렸다고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평론가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정호영 후보자 어제 해명 기자회견을 봤는데 세 가지 큰 의문점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보도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그 논문 두 편, 아들이 썼다라고 하는 논문 두 편 중에 한 편에 대한 보도가 어제 정호영 후보자 기자회견 끝나고 나갔는데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논문 두 개 중에 하나가 사물 인터넷의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이 거의 똑같은 내용의 논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제출된 그리고 같은 경북대 전자공학부 중국인 유학생이 쓴 논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논문이 이제 표절 거의 뭐 내용이 번역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거의 빼박이다. 똑같은 똑같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표절에 해당하는 논문에 이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지도 교수까지 해서 4명의 사람이 붙었던 거거든요. 네네.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같은 기관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들의 이제 병역 관련한 의혹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척추 협착으로 그렇게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병 사용 진단서에 경북대에서 끊어준 것을 보면은 척추 협착이라고 쓰긴 썼는데 진단명에는 근데 상세한 내용을 보면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제 진단 후에 외래 경과 관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디스크라고 부르는 그렇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이 이제 디스크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척추 협착으로 진단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척추 협착이라는 병은 대개 5, 60대에서 많이 걸리는 병이고 젊은 층에서 잘 안 걸린다. 20대에서는 뭐 1%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견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입학 과정에서 딸에 관련된 부분인데 면접 점수가 1고사실, 2고사실, 3고사실인데 유독 3고사실에서만 60점 만점이 나왔어요. 1, 2고사실에서는 뭐 53점, 51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3고사실의 당시 심사위원을 분석을 해보니까
정호영 후보자의 지인들이었다, 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의혹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조국 사태 얘기를 많이 꺼내는데 네. 조국 사태도 사실은 국회에서 조국 전 장관이 긴 시간 동안 무슨 답변을 했지만 오히려 중대한 의혹들은 그 뒤에 많이 펼쳐졌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또 없었거든요. 정호영 후보자도 어제 했던 답변으로 다 가름하려고 한다면 된다. 그것은 오히려 그렇죠.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걸 명심을 하고 재차 뭐 기자회견을 하든지 입장문을 발표하든지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잠깐 한 말씀을 드리면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당선자가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더 큰 문제 같아요. 이거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정도 아까 이제 김수민 평론가서 얘기한 정도만 돼도 부정의 팩트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정의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제가 다시 꼭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다르겠죠. 근데 부정의 팩트라는 거를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드러냈냐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인사청문회 전에 그거를 70여 곳에 70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탈탈 털어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드러난 거죠. 그러면 그런 잣대로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해서 탈탈 털어내줘야 국민들 앞에 팩트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엄물쩍 넘어가서는 정말 큰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 단장님, 그 당선인 지금 뭐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표를 던지신 분들은 아마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행보들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해석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국민 여론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뭐 인수위나 당선인 비서실 측에 전달이 되고 보고가 되고 있는 와중에 네네. 어쨌든 한 가지 기준은 또 있습니다. 의혹 제기만으로 또 무조건 사퇴하는 게 옳은가라는 고민도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후보자 측에서 워낙 자신 있게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라고 밝히고 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직접 교육부 감사 요청하거나 또는 다른 어느 병원에서라도 신검 받겠다, 국회가 지정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후보자들이 이제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조금 더 가져가는 것,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칫하면 야당이 이제 무분별하게 뭐 의혹과 공세를 제기해서 청문회 전국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네. 따른 정무적 고려나 우려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보되 이 기자회견 이후에 과연 여론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느냐, 네. 변화의 기류가 보였느냐. 오늘 오후까지 보도를 조금 더 지켜보고 모니터링 해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소통하는 자리에 있는데요. 네. 별로 여론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당선인 비서실 측에서도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의혹이 깨끗하게 씻어졌다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후보자, 장관 후보자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사실 뭐 후보자 지명하고 나서도 굉장히 뭐 충격적인 판단도 있었다라는 게 맞냐라는 여러 가지 해석에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굉장히 송곳 검증 이제 청문회에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뭐 체급 키워주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청문회 보이콧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검수완박 전국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한동훈 후보자가 검수완박 반대쪽에 이른바 선수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쪽이 정면으로 격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 여론조사가 지금까지는 2개 정도 나왔는데 찬반이 엇갈려서 나왔어요. 저는 그만큼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 법사위에서 이 법안 심사를 하면서 논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동훈 후보자가 나온 상황에서 이 정책적 논쟁을 깊이 할 필요도 있겠다,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뭐 다른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다면 또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이콧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서나 나와야 될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또 하나 좀 명심을 해야 될 것은 한동훈 후보자가 현재 국회가 장관 후보자의 어떤 임명을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습니다.
자진 사퇴나 뭐 지명 철회가 아닌 이상은 네네.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할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도 꼭 여기에 사활을 걸고 이제 전무 아니면 전부라는 식으로 한동훈 검증에 매달리기보다는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정을 하면서 그 장관 이후에 어떻게 또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대비하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영주 부대표님, 지금 사실 청문회라는 자리가 보통 이제 능력에 대한 검증, 뭐 도덕성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자리라고 봤을 때 뭐 어떤 식으로든 검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보이콧을 하지 않고. 보이콧은 저거는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의미죠, 의미. 보이콧을 반발하고 현실화시키겠다는 있다는 소리가 거고. 아니고 네. 보이콧할 만큼 아주 강력하게 송국 검증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지로 얘기를 해야지 뭐 보여진다. 보이콧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알죠. 뭐 이거 장관이라는 거는 총리하고 달라서 이거 저희가 보이콧을 해도요. 임명 다시 강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 가서 다시 보내면 임명하면 됩니다. 저희가 또 받고 시간만 걸릴 뿐이죠. 그래서 그리고 청문회 자체는요 야당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보이콧 논쟁을 뭐 지금 이렇게 뭐 한 해 만에 이걸 하는 것보단 저는 한동훈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민생을 신경 써야 될 새로운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그냥 검찰 정국으로 가버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아쉬운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체가 윤석열 당선자의 가장 최측근 동생 같은 사람을 임명을 했다는 거. 그리고 검찰 시절에 너무나 수족처럼 부렸던 사람을 바로 옆에 앉혀놨다는 거.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거 이제 소통용이 될 거예요. 보세요. 법무부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민정수석실이 폐지돼요. 그럼 민정수석실 역할도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검찰도 오랫동안 이렇게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검찰까지 해서 삼위일체를 이 법무부 장관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뭐 검증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러겠죠. 그렇다면. 예. 장 단장님 어떠세요? 지금 뭐 어쨌든 청문회 해야 되고 지금 뭐 송곳 검증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측 계획이고 그다음에 검수완박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또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결격 사유가 있죠? 수사 잘한 게 잘못입니까? 그리고 그 잘했던 수사의 대부분은 사실 재벌 대기업 총수 구속이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 구속에 실적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럼 반대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과거의 정치적 이 고리가 아직 네. 안 씻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반대하는 건 결국 조국 전 장관 수사의 트라우마, 이 조국의 강을 아직 건너지 못했다는 이 자백이 아닐까 네. 싶고요.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한직으로 발령 나 있던 어떤 근거도 없었습니다. 기소도 안 됐는데 좌천된 거의 유일한 사례 아닙니까? 반면 독직 폭행으로 기소된 분은 오히려 부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는 비정상적인 인사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검찰 탄압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이 된다면 이런 식의 어떤 정부의 권력을 이용한 검찰 인사 개입이나 노골적인 탄압 등은 없어야 된다는 철학을 그 누구보다 뚜렷하게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같은 경우도 검찰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남용하는 것에 그 잘못된 케이스를 지난 이 추미애 박범계 시대에 많이 봤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악습도 근절이 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그 이유가 아니라면 민주당이 청문회 보이콧까지 운운하면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토록 과민 반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조국의 강을 건넌 거 맞습니까? 라고 민주당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고픈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민주당의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 달여 만에 새롭게 글을 올렸는데 뭐 조기 등판 아니냐, 지금 민주당 상황이 뭐 이재명 고문에 좀 힘이 필요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좀 이제 슬슬 기지개를 펴는 걸까요? 뭐 이재명 고문이 대선 패배를
패배 때문에 아예 뭐 몇 달 동안 정치 행보 자체를 접는다거나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대선에서도 굉장히 초박빙 차이로 졌고 나름대로는 선전했다는 평가도 한편으로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제기될 거기 때문에 어느 형태로든 간에 등판을 하게 되겠죠. 다만 그 등판의 수준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유동적으로 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맥시멈으로는 재보궐선거 출마가 거론이 되지만 미니멈으로는 뭐 지방선거 때 지원 유세 정도 하는 거가 네네. 남아 있을 텐데 그 사이에서 본인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사실 또 정치라는 게 한쪽으로 입장이 정해진다 할지라도 좀 여론의 어떤 추이를 지켜본다거나 또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킨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고문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는데도 출마설이 나오는 것을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긴장감이나 압박감을 줄 수도 분위기를 있다고 만드는 걸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유동적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재명 고문이 명심을 해야 될 것은 선거에만 출마를 하고 선거에만 지원을 하고 하는 형식으로 당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발언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봐요. 현재 선거에 대한 얘기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사실 이재명 고문이 작년 6월 말에 인터뷰에서 당시 대선 후보 시절 네네. 대선 출마 직전이었습니다. 네. 그때 검수완박은 시기상조 혹은 이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이재명 고문이 그렇다면 당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꼭 명심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아직까지도 유력한 대선 주자임은 틀림없지만 법인카드 문제라든지 본인이 안고 있었던 리스크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거나 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건너뛰고 그냥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두 가지를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주 부대표님 어떠세요? 이재명 고문 향후 행보 어떻게 좀 지금 당내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김수민 평론가님 얘기들은 명심할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이 SNS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것 같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얼마나 우리 온 국민에게 아픈 그렇죠. 부분인지 충격적인 당연히 이거는 일이었고요. 있어서는 안 어떤 되는 입장을 올려야지요. 이게 무슨 정치 등판과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충분한 휴식기를 가지고 나서 아마 정치 행보를 판단하실 것 같고. 지금 근데 구심점이 없다라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고문만한 인물이 있냐 민주당에 지금. 뭐 그런 평가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받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그런다고 해서 대선을 패배한 이후에 잊혀진 건 아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큰 어떤 판을 끝내고 나면 어느 정도 어떤 휴지기를 가져야지 어떤 출마를 통해서 다시 뭐 복귀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당의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지금은 시기상으로 조금은 이르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재명 고문 등판 시기나 아니면 뭐 타이밍 이런 것들이 좀 지금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뭐 좀 이르다라는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이렇게 반대편의 입장이 아니라 이재명 상임고문의 참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만 네네네.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데 입장을. 네. 제가 이재명 상임고문의 참모라면 지금 이 지방선거가 마치 이재명의 시즌2 선거로 치러지는 게 되게 불만이고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전망을 살펴봤을 때 국민의힘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치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대선을 지고 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치르게 되는 첫 선거인 거잖아요. 그러면 불리하다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김동연 후보 비롯해서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의 마음이 나한테 있다 명심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서울에서 전략공천 한다고는 하지만 가장 유력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마치 명심을 받은 것처럼 본인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또 다른 지방의 결과가 안 좋게 되면 이 타격은 개별 후보들이 입는다기보다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상임고문 입장에서는 조금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선거와 떨어져 있는 게 유리하지 않았나. 그래야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다가오는 8월 전대에서 등판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는 건데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과열되었을 때 본격적인 선거전이 돌입했을 때 다른 후보들이 다 명심 이야기 또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이재명 상임고문이 과연 8월 전대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냐. 또 복귀한다 하더라도 환영받는 복귀가 아니라 당내 반대파나 전통적인 친문 의원들이 아니 무슨 염치가 있느냐,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졌는데 그런 목소리 내밀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고민되어서요. 제가 참모 입장이라면 조금 더 이 휴식과 자숙의 기간을 가질 것 같은데 민주당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또 이재명 상임 고문 측에서도 사법 리스크 때문인지 조기 복귀에 대해서 약간은 서두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영주 부대변인, 김수민 평론가, 장현찬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소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